할 건데, 우리가 이제 조족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일찍 시작한 국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국법, 문명에서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물론 목조도 볼 수 있지만, 어, 콘크리트가 어떻게 보면은 그 조족조랑 되게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콘크리트를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국법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순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콘크리트의 특징은 가소성, 이 플라스티서티라고 그러는데 플라스틱 이렇게 형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석고 틀에다가 반죽을 부으면 그 형틀에 맞춰가지고 형태가 나오잖아요. 이게 형틀에 따라서, 근데 뭐 만약에 조족조를 한다 그러면 중력 법칙에 따라서, 그리고 그 조족 부재 그 형태를 항상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 정해진 방식으로 조족이 되는 것인 반면에 반죽 형태는 그 형틀에 따라서 형태가 마음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가소성이란 게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치 벽돌의 치수를 건축가로서 알아두는 게 유용한 것처럼 콘크리트 역시 이게 배합비가 대략적으로 어떤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마주쳤을 때 시공자들을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만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아주 최소한의 것은 우리가 알아야지 의사소통이 되겠죠. 그조차도 모르면서 설계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강도가 30 메가파스칼 나올 경우 비율이 이렇다. 그 어떤 재료라는 게 시멘트라는 바인더가 있고 거기에 모래랑 자갈, 물이 섞이는데 자갈이 제일 무겁고 양도 제일 많죠. 그리고 자갈의 한 반 정도가 모래이고 바인더가 7 정도 들어가고 나머진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멘트에 들어가는 것은 그 석회암 분말이다. 그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그 그래프로 나타내면 왼쪽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가소성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어떤 초기 근대 건축가들의 작품 중에 하나는 이 펭귄 풀이에요. 이건 런던 동물원, 제일 오래된 동물원인데 거기 있는 어떤 동물 중에 하나가 이제 펭귄이 있는 곳에 루베킨이라는 어떤 당대 건축가가 요런 어떤 램프를 만들었어요. 펭귄들이 오락내리락. 펭귄들이 이걸 마음에 들어 할진 모르겠지만 이 형태 자체로 봤을 때 이게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고 하기엔 굉장히 얄쌍한 형태죠. 부러질 듯. 그리고 당시가 1934년이라고 그랬을 때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을 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이런 설계를 하고 이런 걸 콘크리트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아무도 안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구조 설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기술적인 집중도가 있었고 시공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의 어떤 최선을 다해서 시공을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의 수명은 결국은 이 산화되냐, 철근이 언제 산화가 되냐랑 관련이 돼 있어요. 철근의 산화를 막는 역할은 얘를 피복하고 있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시멘트, 그리고 자갈하고 모래인데, 결국은 시멘트인데, 이것이 이제 강한 알카리성을 띠고 있지만, 초기에는, 얘가 점점 중성화가 되면서, 어, 금이 가고 떨어져 나가고요. 그렇게 되면은 철근까지 산소가 들어가면서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피가 증가하고 피복이 더 빨리 떨어지면서 부식하면서 강도를 잃게 되는 거죠. 그것이 철근 콘크리트의 수명을 측정하는 과정이다. 예. 방금 그 목소리는 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가 이제 피복이 떨어져 나갔을 때 이런 건물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철근이 보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건물을 방문했다. 예를 들어서 제2동,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 그 건물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뭐 근데 역사를 보면은 로마가 그 콘크리트 사용한 걸로 유명하지만 철근 콘크리트는 아니었고요. 석회 몰타를 제조한 기법은 그 이전부터 당연히 있었어요. 그 소수를 사용하고 있었고 한국에서도 전통적으로 석회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미장재로 마감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회반죽. 부족조랑 달리 근데 이 로마가 그러면 이 거대 문명이었던 고대 거대 문명이었던 로마가 이 콘크리트를 잘 사용했던 이유가 재료 구하는 게 쉽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스케일은 조족조보다 더 큰 스케일을 구현이 가능했으니까. 그러니까 잘 맞았던 거죠. 그리고 구법을 더 개발시켰던 거고. 음. 예. 그래서 로마 시대에 저는 이제 건축가로서 뭐 유명한 뭐 타다오 안도를 비롯한 모든 뭐 르꼬르비제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어 건축적인 어떤 자기 어휘를 만드는 과정에 로마를 방문하죠. 이태리를 방문하고 여행을 하는 게 항상 들어가 있어요. 어 그만큼 어떤 원초적인 인간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찬란했던 굉장히 기초적인 기술을 가지고 대단한 건축물과 대단한 형태를 하는 것을 본보기를 보여준 게 로마 문명이고요. 뭐 '한국에서는 왜 그런 게 없었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문명이라는 건 혼자서 개인이라는 사람이 따라잡기 힘든 거죠. 그리고 그런 문명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곳에서 생길 수는 없죠. 오랜 시간 축적된 건데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은 로마가 그런 거를 잘 보여주는 문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건축가로서 방문하기를 저는 권하는데 로마의 어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면은 음 엄청난 돔들이 나와요. 대욕장 같은 경우 보면은 가서 보면은 정말 놀랄 정도의 높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걸 졌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돔 구조물을 보면은 콘크리트의 역할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벽체 같은 경우야 콘크리트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횡부제 아니면 돔을 만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인 조족조를 해결이 어려운데 콘크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로마의 어떤 유적을 보는 게 참 건축가로서 도움이 되는 것은 대부분 반파돼 있어요. 그래서 단면을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 돔 역시 반파되어 가지고 단면을 잘라 놓은 셈이 돼요. 그래서 '아 이 단면을 어떻게 구성했구나.' 구법을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정점에 이를수록 부재 단면이 얇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저렇게 얇은 단면을 구성하려면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시에 어떻게 시공을 했냐 보면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깥쪽에다가 판석을 조족식으로 해 가지고 쌓고 그 안에다가 로만 콘크리트를 들이부어서 굳혀서 두꺼운 콘크리트 벽체를 형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로만 콘크리트라 그러는데 로만 콘크리트의 특징은 시멘트 역할을 당시에 포졸라나라고 불리는 화산재로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시멘트를 석회석을 빻아 가지고 구우는 거대한 가마에서 구워 가지고 하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당시에 그런 공장이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화산재를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뭐 폼페이에서 볼 수 있다시피 로마 제국 안에 화산재를 구할 수 있는 곳은 도처에 있었죠. 그래서 그 화산재를 이용을 해서 어 만들어진 게 수경성 몰탈 가 섞어 가지고 만들어진 게 로만 콘크리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의 특징은 로만 콘크리트 특징은 오늘날 콘크리트가 갖고 있지 않은 장점은 염분이 가해졌을 때 알칼리 성분이 오히려 강해졌다. 오늘날 콘크리트는 그러니까 해양성 기후에다가 바닷가 같은 데다가 RC 구조물 짓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염분 때문에 피복제가 많이 금세 박리가 되고요. 그래서 철근이 부식돼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힘든 건데
로마 콘크리트는 오히려 그 반대였다라는 걸 또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닷가에 남아있는 로마 유적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안에는 저런 화산재가 섞여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는 콘크리트는 주로 그 뱅글뱅글 도는 커다란 통을 지닌 트럭, 그 안에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 레미콘이라고 불리우는 게 들어있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주문을 하면 그 성격에 맞춰가지고 제조를 해서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1시간 반 거리 내에 조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도심 외곽에 보면은 콘크리트 공장이 있어요. 콘크리트 섞는 공장. 그리고 그것은 이제 주문할 때 마치 메뉴에서 주문하듯이 강도 같은 거를 인제 수치로 표현해서 주문을 하게 되는데 골재 수치는 철근 간격과 연관이 되고 철근 간격의 최대 골재 치수의 철근 간격은 1.25배 이상 넓어야 돼요. 그래야지 골재가 철근하고 철근 사이에 걸려 가지고 공극을 만들질 않죠. 그 사이를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근 간격이 골재 치수보다는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는 메가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뭐 저런 의미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 점성이라든지 콘크리트의 특성, 우리가 주문한 콘크리트의 특성을 분류를 할 때 슬럼프라는 것을 우리가 봐요. 지표로서 보는데 어 이게 나타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쇠통에다가 콘크리트 반죽을 놓고 쇠통을 엎어서 쇠통만 싹 빼는 거예요. 그럼 그 반죽이 이렇게 쫙 밑으로 퍼지겠죠? 허물어지면서. 그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퍼지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성이 좋다 그러면 점성이라는 거는 인제 계면 활성제가 인제 대표적인 건데 촥 퍼지는 거, 퍼짐이 되게 좋은 거. 점성이 좋으면은 거푸집 형태를 잘 잡아내겠죠. 거푸집이 복잡하게 생겨도 점성이 좋은 그 액체라면은 구석구석 뭐 틈 없이 다 메워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단점이 있다 그러면은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굳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강도도 강하고 그리고 형태도 잘 잡아내려면은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푸집의 형상에 따라서. 레미콘을 만드는 어떤 공장의 이치를 보면은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깔때기 같은 게 있고 거기에 각 재료가 들어가서 그걸 커다란 통에다가 한꺼번에 넣어 가지고 뱅뱅 도는 트럭 통에다가 넣어 주면은 트럭이 인제 1시간 반 안에 배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어떤 공장 구조가 이렇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뱅뱅 도는 통을 붓지 말라고 뱅뱅 돌리면서 가는 통이 있는 거고 그리고 잘 보면은 겨울에는 이 뱅뱅 도는 통에다가 펠트청까지 이렇게 입혀 놔요. 차갑게 식으면은 얘가 금세 굳으니까 보온을 하려고 나름대로 그런 장치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콘크리트 가져온 송장을 주는데 기사가 거기 보면은 요 3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강도, 그리고 슬럼프 치수, 그리고 굵은 골재의 크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3 치수를 보고 자기가 주문한 그대로인지를 확인을 하고요. 자, 콘크리트를 인제 성격을 정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약품을 추가를 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 어떤 형태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눠요. 혼화제, 둘 다 발음은 혼화제 같고요. 근데 한자의 의미는 달라요. 하나는 분말 형태로 해서 시멘트 제조할 때 넣는 게 한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는 액상 형태로 돼서 다 만들어진 콘크리트를 에다가 그러니까 만들어진 반죽 상태의 콘크리트에다가 붓는 액상의 제품이에요. 먼저 가루를 보면은 어 로마 시대 콘크리트 화산재가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를 넣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날 그럼 화산에 가서 구해 오냐? 그건 아니고 뭐 철광석을 만드는 거대한 어떤 화로가 있는 공장 같은 데서 잿가루를 모아 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플라이 애쉬 대표적으로 이제 재죠. 애쉬가 재고 플라이는 날아다니는 아주 미세한 분말인데 이게 미세먼지 같이 그럼 몸에는 좋지 않죠. 근데 공장에서 그런 게 나오기 마련이고 뭐를 인제 연소하는 공장에서는.
걔를 모아 가지고 재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사용했을 때 시멘트 골짜 간의 마찰을 줄여 가지고 작업성이 향상이 된다. 그리고 염분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 마치 포졸라나처럼. 근데 얘가 재덩어리이기 때문에 만약 덩어리로 있을 경우는 콘크리트에서 어떤 까만 점처럼 보이는 우려가 있으니까 얘가 덩어리지지 않게 잘 섞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슷한 것이 뭐 고로에서 뜨거운 그 철강 다른 용광로에서 나오는 그 가마를 고루라고 그러죠. 거기서 생기는 어떤 잿가루를 사용하는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가루들이 있어요. 추가되는 혼화제로서. 그 외에도 역시 잿가루 종류고 요것은 실리카 피움 같은 경우는 실리콘 재질 계열인데 초고강도 콘크리트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 팽창제라고 또 특이한 게 있는데 이것은 음 음 콘크리트를 부피를 증가시키는 건데 그 안에 인제 공기가 더 발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에 더 많이 잘 섞이는 효과가 나요. 그래서 이제 미세 군국 형성을 해서 더 잘 섞이게 만들고 그리고 물과 그 물 안에 섞인 콘크리트 재료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냥 이건 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이름을 좀 들어봤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작업실 저기 현장에 갔는데 뭐 콘크리트 얘기하면서 실리카 피움 얘기하고 베타카올린 등 얘기하는데 '무슨 얘긴가?' 뭐 동그란 눈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아 대략 지금 뭐 혼화제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한테는. 건축가의 지식이라는 것은 그 서양 속담에 의하면은 지식이 적을수록 잼처럼 넓게 펴 가지고 사용을 하라 그러죠. 건축가는 약간 그런 존재죠. 이것저것 다 아는데 깊이는 사실은 갖기는 힘들어요, 각 분야의 전문가처럼. 하지만 한 점에만 발라져 있는 잼보단 넓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전체적인 걸 조율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뭐 팽창제도 있고 베타카올린 같이 알루미늄 계열의 그런 것이라서 비슷하게 팽창 역할을 하는 이건 팽창 역할이 아니고 강도를 높이는 이제 사용되는 계열이에요. 실리카 퓨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인제 액상 형태로 돼 있는 거 반죽돼 있는 콘크리트에다 붙는 액상 계열. 대표적으로 그 에어 인트레이닝 에이전트 기포를 만들어 가지고 또 유동성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은 이게 액상 형태다 보니까 많이 뻣뻣해지고 금세 굳겠죠. 얼음이 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이 얼지 말라고 넣어 주는 게 이 A제인데 얘의 역할은 기포를 만들어요. 마치 그 계면활성제가 비누 거품을 만드는 것처럼. 근데 그러면 뭐 유동성은 증가하는 건 좋아요. 근데 굳어야 될 때 굳지 않는 단점도 생겨요. 그러니까 굳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언젠간 굳어야 되잖아요, 콘크리트가.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 감수제 같은 경우는 그 비슷한 역할인데 얘를 인제 넣게 되니깐 유동성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물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죠. 우리가 반죽이 뻣뻣하면 뻣뻣할수록 물을 많이 넣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물이 나중에 다 제거가 돼야지 굳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물의 양을 넣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석고를 작업을 해 봤으면 알 거예요.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물을 쪼금 부으면 유리한데 어느 이상 한계치 붓게 되면은 굳질 않죠. 얘네가 완전 흐물흐물한 반죽 뭐 밀가루 반죽을 하든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물을 붓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물을 적게 넣고 그 유동성을 증가시키려면은 감수제를 넣게 되죠. 역시 양이 과다하면은 굳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유동화제라는 것도 있고 촉진제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응결 경화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철근 부식에 있어 묽은 콘크리트 용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촉진제 같은 경우는 같이 사용하게 되면 철근을 부식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예 철근을 넣지 않는 묵은 콘크리트 같은 데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액상 형태로 있다라는 거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그 응결 경화 시간을 지연시키는 재료도 있고 지연제라고.
그리고 철근 부식 방지하는 방청제도 있고 방수성 향상시키는 방수제, 그리고 기포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그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기포제, 발포제 등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포제, 발포제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에 있을 때 어떤 역할이 있냐면은 우리가 ALC 블록 배웠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미세한 기포가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단열층을 동시에 만든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콘크리트에다가 기포제를 넣으면 미세한 기포가 내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체 자체로 단열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겨울에 이제 사용하기에 여러 가지 약품을 넣어가지고 조제된 것을 한중 콘크리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겨울에는 얼지 않는 게 관건이니까 A제를 사용을 해서 얼지 않도록 하고, 이제 반면에 굉장히 더운 계절에 사용하는 거는 이제 서중, 여름 숫자 붙여갖고 서중 콘크리트라고 보고, 열을 낮추기 위해서 넣는 약품을 넣어요. 그래서 그 콘크리트가 부어진 다음에 어떤 과정을,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게 굳어지냐를 이해를 하면 지금 겨울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특징, 그리고 여름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콘크리트가 굳을 때 열이 발생해요. 여러분들이 석고 작업을 해보면 알지만 얘가 굳을 때 열을 발생시키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여름이면 이미 굉장히 더운 상태에서 열이 발생하니까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식혀주는데 물을 주로 뿌리게 돼요. 그리고 그거로도 이제 모자라게 되면은 여기에 넣는 뭐 고로슬래그랜드, 플라이 애쉬 같은 혼화제를 섞어서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양생이라고 그러는데,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에 얘를 굳히는 그 과정을 양생이라고 그래요, 양생. 그래서 그 양생할 때 어떻게 하냐, 수분이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가 머리 말려야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머리를 말리면 뭐 드라이기 가지고 수분을 빨리 최대한 날려버리죠. 근데 콘크리트 양생 그렇지 않고요. 수분을 보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때까지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돼서 보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위에다가 비닐 같은 걸로 덮는 거예요, 양생을 하려고. 그리고 오른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게 잘 상용화됐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기술 중에 거푸집에다가 그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그 틀을 거푸집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핫팩 같은 걸 붙인 어떤 제품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따뜻해진 어떤 거푸집을 사용을 하는 거죠. 콘크리트 물이 얼어가지고 굳으면 이건 제대로 굳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박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 물이 얼음으로 나오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녹아들지 않은 상태로 그냥 방치가 되는 건데, 양생할 때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겨울에 굉장히 낮은 온도니까 아예 핫팩을 붙여놔가지고 어느 정도 온도는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물이 얼지 않도록. 그런 발열구 부집도 있고, 예. 그리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란 말을 하는데, 캐스팅이 이제 그 반죽 같은 것을 붓는 것을 캐스트라 그러죠. 그래갖고 굳히는 과정에 이제 그걸 다 포함한 의미인데, 미리 하는 거기 때문에 프리캐스트라고 그러죠. 공장 같은 데서 거푸집을 두고 거기다가 틀에다 부어가지고 양생까지 다 한 다음에 굳어진 그 단위 부재를 가져오면은 그거를 이제 굳혀진 부재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고 그래요. 장점이 있다 그러면 공장에서는 뭐 크레인도 있고 해서 대형 거푸집에다가 아주 그 일정한 온도, 습도 조건에서 양질의 그 콘크리트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굳어진 콘크리트 결과물을. 하지만 현장에 와서는 일단 조립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립부의 그 결합 부위에 취약함이 있어요. 그리고 경량기포 콘크리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고, 그래서 단열 성능을 미세한 기포가 있기 때문에 갖췄지만 그래도 조족 부재고. 그리고 섬유로 내부가 보강돼 있는 섬유 보강 콘크리트가 있어요. 파이버 reinforced 돼 있죠. 우리가 스틸 reinforced 하면은 이제 그 스틸 빼고 그냥 RC라고 그러는데, 파이버가 들어가면 FRC라고 그래요. 유리 섬유, 합성 섬유 등으로 보강한 콘크리트고 얇고 자유로운 성형이 가능하다. 가볍고 내수성이 높지만 강도는 낮아요.
RC는 철근으로 돼서 굉장히 강한 구조재를 만드는 데 주로 쓰지만 섬유 보강 콘크리트는 천 같은 게 들어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굉장히 얇은 어떤 그 얇은 단면을 지닌 그 부분에 사용을 하고 굉장히 섬세한 형태를 잡아내는 데 써요. 그래서 주로 마감재 그런 형태 같은 거 잡는 데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쓰는 경우를 많이 보긴 힘들고요. 근데 서양에선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보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미리 만들어 놓은 부재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가지고 기둥 위에다가 지금 프리캐스팅된 볼을 얹고 조인트 부분에만 시멘트 같은 걸로 타설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건축물 여러분들이 방문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케아가 되겠습니다. 이케아가 창고형 매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케아 갈 때 처음에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렇게 천장 보고 보고 기둥을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기둥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 위에 뚜렷하게 프리캐스팅된 보가 얹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케아 매장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기둥과 콘크리트 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것은 어떤 그 FRC로 돼 있는 그 얇은 콘크리트 판재를 지금 붙이는 시공하는 과정인데 주로 이제 서양에서는 하이테크 건축가들이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 동대문에 가면은 그 GDP 보면은 알미늄으로 돼 있는 판재 성형해 가지고 마감재를 사용을 했잖아요. 비슷한 그런 그 부재 분할을 해 놓고 콘크리트로 마감을 하게 되면은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건 FRC밖에 없어요. 그런 섬세한 형태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선 별로 사용을 안 하는 이유는 한국은 여러모로 어떤 건축 시장이 좁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작으니까 어떤 그 부재든지 충분한 수요가 있어야지 그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겠죠. 근데 이런 FRC 부재를 시방하는 어떤 설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공장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용을 안 하게 돼요. 근데 뭐 서양의 하이테크 건축가가 많은 영국, 뭐 스위스 같은 데 가면 저런 어떤 파라메트릭이라죠. 저런 그 이중 곡면을 지닌 쌍곡면을 지닌 곳에 실내 마감재로 많이 사용합니다. FRC를. 겉에서 보면은 거대한 돌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건 얇은 마감판에 불과하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이 초고성능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얇은 막이라든지 얇은 구조체를 많이 만드는 회사가 있죠.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울릉도에다가도 되게 멋있는 호텔 짓고 아이고 요즘에 되게 잘 나가는데 이름이 뭐더라? 되게 이름이 여러분들 아마 알 것 같은데 거기서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초고성능 콘크리트인데 FRC와 유사하게 섬유를 섞어서 보강을 하고요. 근데 그 섬유질 자체가 탄소 섬유처럼 굉장히 강성이 큰 거고 콘크리트 자체도 강성이 커요. 그래서 굉장히 장스팬, 얇지만 강한 어떤 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쉘 구조 자체의 역사는 오래됐지만 최근까지 첨단으로 발전시킨 게 이 초고성능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어떤 그 설계를 하는 회사가 있고 이쪽으로도 디자인 특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의 어떤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페로시멘트고요. 이건 굉장히 초기에 나왔어요. 이 당시에는 FRC 같은 플라스틱 계열의 강한 섬유가 없었고 그냥 얇은 철사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얇은 와이어 메쉬 같은 걸 사용해서 내부에 심재를 사용을 하고 거기다가 피복을 해서 붙인 얇은 쉘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주로 페로시멘트를 사용을 했고 그런 거를 사용했던 어떤 대표적인 작품은 네르비 같은 엔지니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고성능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한 어떤 사례.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 보면 이 박물관 건물의 외장을 외골격 스타일의 어떤 루버를 사용을 했는데 루버 자체의 구조물은 아니고 얘는 커튼홀처럼 뒤에서 잡아주고 있죠. 지금 이 오른쪽 하단 사진이 보여주는 것처럼.
근데 이 그 루버 자체는 놀랍게도 굉장히 복잡한 형상을 지니고 있는데 고강도 콘크리트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 자체 형상을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었고, 제가 어떤 유닛 형태로 돼 있어서 직사각형 유닛으로 돼 있어서 쟤를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은 저런 어떤 외피를 만들고, 내부에 커튼은 유리 커튼으로 있어서 적절하게 일사차양을 한 역할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페로시멘트를 주로 사용했던 네르비가 만들었던 콘크리트 도움인데, 지금 그 위에 보이는 커다란 흑백 사진은 거푸집을 보는 거예요. 저기 다이아몬드 형태로 나와 있는 건 실내에 있는 거푸집이고요. 나무로 만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거푸집을 떼내고 얄쌍한 보가 다이아몬드 형태로 만들어진 게 밑에 보이는 그 사진, 실내에서 찍은 사진이죠. 그래서 저렇게 미려하고 섬세한 그 얇은 콘크리트 구조를 사용했던 게 이 페로시멘트가 주로 사용이 됐어요. 20세기 초기에는. 그리고 그 구조를 보면 저렇게 내부에 그 와이어 메쉬 철망이 있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얇은 판재로 만들었던 얘기야. 우리나라에 이런 콘크리트 어떤 사용한 그 작품들이 있냐? 없죠. 없어요. 이 동시대에 이런 거를 사용하려는 시도,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얇은 쉘 구조 같은 비슷한 시도를 했던 거는 김수근 씨보단 김중업 씨가 더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형태라는 게, 구조에 대한 이해는 이런 네일비 같은 엔지니어까지 이르지 못했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 줄 만한 엔지니어는 없었고요, 한국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간 무리한 시도, 형태적인 시도였고, 구조물의 성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노후화되고 뭐 구조적인 성능이 떨어져서 부셔졌죠, 대부분. 김중업 씨 작품들이. 그래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태리 같이 엔지니어가 있고 그런 곳에 이런 멋있는 작품을 오늘날도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일단 한번 볼게요. 콘크리트 하면 옛날로 내려갔을 때 고대부터 많이 사용했지만 로마가 가장 유명했다. 그리고 로마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거대 구조물, 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뜨려야 되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 부재를 그냥 현장에서 바로 사용하기에는, 흙 자갈 같은 거 이용해서 만들기에는 콘크리트 기술이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사용했던 굉장히 뛰어냈던 것은 수경 시멘트 기술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수도교라든지 물이 흐르는 그 고가도로 같은 거죠. 그리고 항만, 바닷가에도 구조물을 만들고 그런 것을 축조할 수 있었어요. 염분에도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의 태평 시기에는 대형 어떤 콘크리트 구조물이 많이 지어졌는데, 목욕탕 같은, 공중 목욕탕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콜로세움 같은 대형 구조물. 근데 그런 로만 콘크리트 국법은 공병 기술자, 군대에서 먼저 전투를 하면서 익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대형 구조물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기하학이 배후에 있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형태를 설계를 하게 되면 결국은 손을 이용해서 해야겠죠. 요즘처럼 컴퓨터를 이용한다 그래도 우리 눈 안에 들어오는 모니터 안에서만 우리는 다루잖아요. 근데 실제로 건축물은 휴먼 스케일을 뛰어넘는 거대 구조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진 그림을 크게 하려면 결국은 축적을 부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축적을 어떻게 부풀려서 전달하냐. 기하학이라는 규칙이 있어야지 전달이 됐다는 얘기죠. 컴퓨터가 없던 시대니까. 그래서 만들어졌던 어떤 그 로마의 도시, 그리고 거기에 어떤 기반 시설, 다 기와학과 콘크리트가 배후에 있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로만 구조를 보면은 콜로세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콜로세움이 굉장히 놀랍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볼게요. 여기 이제 콜로세움이죠. 단면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 오늘날의 경기장의 어떤 원리랑 되게 비슷하고요. 관람석도 그렇고. 근데 더 놀라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여기에 천장에 보면은 지붕에 막 구조가 있거든요. 막 구조가 그냥 단순한 막 구조가 아니에요. 뒤에서 줄로 당긴다고 해서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저게 링으로 돼 있어요. 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만큼만 당겨도 링 자체의
인장력을 이용을 해서 저렇게 장스팬이 가능했던 거예요. 저건 굉장히 발전된 기술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콜로세움이 굉장히 놀라운 것은 저 바닥이에요. 운동장 바닥. 바닥이 그냥 흙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운동장을 보면은 바닥은 그냥 흙이에요. 집안에 그냥 하는데 놀라운 거는 로마 시대 콜로세움은 바닥이 사실은 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하 공간이 따로 있었고 그 안에 검투사들도 대기하고 있고 검투사들하고 싸울 짐승들도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위에다가는 그냥 나무판을 깔고 그 위에다 흙을 뿌려가지고 집안처럼 보이게 했고요. 심지어는 여기에 배수 시설까지 완벽하게 돼 있어서 그 해상에서의 전투를 모의하기 위해서 여기 다 틀어막고 물을 부으면은 여기 거대한 수영장으로 변해요. 이 경기장이. 그래서 거기다 배를 띄워놓고 해전까지 보여줬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경기장 단면을 보면 위로 갈수록 서민이고 아래로 갈수록 상류층인데 여기에 단면을 보면 층층이 그 뒤에 떠받치는 구조물이 있죠. 그래서 그 경기장 배후를 따라서 이 통로를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하다가 자기 티켓을 갖고 자기 객석에 이렇게 이르는 계단이 있는 거예요. 일로 가는 통로랑 같이. 그래서 콜로세움 어떤 이런 복잡한 구조 공간을 내부 공간을 보여주는 영화 많이 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뭐 이소룡의 맹룡과강 같은 영화 맹룡과강에 아마 나왔던 거 청노리스랑 같이 싸우는 장면 나오는데 맹룡과강이 아니었나? 그게 맨 마지막에 그 결투가 콜로세움의 배경이었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거는 뭐가 있었지? 순간이동하는 어떤 초능력자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영화 이름이 푸셔였나? 푸셔는 아니었나? 하여튼 그래서 그 영화 보면은 역시 콜로세움의 배경이라서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하게 면밀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명했던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죠. 저는 이 장면에서 크게 깨닫지 못했던 것은 이제 나오는데 호랑이가 나오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나와요. 분명 흙바닥인데. 그리고 문이 닫힐 때 보면은 흙 전체가 퉁퉁거리면서 그 마루가 울리듯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암시하는 것은 이 콜로세움이 사실은 목구조물 바닥이라는 거, 그리고 떠 있는 바닥이라는 걸 이제 암시하죠. 그 지하에 공간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는 이렇게 거대한 수영장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배 띄워놓고 싸움질까지 사람들한테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만큼 물을 댈 수 있는 급수 시설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랑 이 어마어마한 물을 효과적으로 경기장 밖으로 배수할 수 있는 배수 시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토목 기술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것을 제대로 구현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트라잔 황제 때 여기에 이제 거대한 그 공중 목욕탕을 만드는데요. 여러 개가 이제 도시마다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큰 거를 만들었고 그 지붕을 만들 때 볼트가 평면에서 십자 형태로 교차하는 그런 볼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그 공간을 만들어내죠. 천장에다가. 이제 그림을 보면 알고 그런 그 기하학적인 공간 이치를 사용을 해서 쇼핑센터도 만들어요. 그게 이제 트라잔 포럼이에요. 그래서 트라잔 포럼 같은 경우 보면은 전 로마에 방문했다가 트라잔 포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트라잔 포럼이라서 여기 무슨 회의장인가 하고 갔는데 딱 보니까 전형적인 무슨 잠실 롯데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쇼핑센터인 거예요. 그 내부 공간 구조가. 그러니까 한 층이 아니라 아케이드가 한 3개층 정도 있고 천장 높이는 한 5층 정도 되고요. 실내에서. 근데 이게 고대 구조물이에요. 그리고 전형적인 저는 고대 사람들은 사는 방식도 요즘 사람에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법도 그렇고 사는 방식도 현대인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에 굉장히 좀 깜짝 놀랐어요. 트라잔 포럼 가서 보고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트라잔 포럼 맨편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 밑에 거의 지하 기반 시설이 있고요. 이게 다 인공 구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상 구조물처럼 보이는 게 또 그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굉장히 입체적인 인공 구조물로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그리고 그 쇼핑센터 내부의 아케이드를 보면은 이렇게 다층 구조물로 돼 있고 그 천장이
이렇게 왼편에 보이다시피 볼트가 십자형으로 교차하면서 X자의 립을 만들고 그리고 걔네를 쭉 병렬 형태로 펴가지고 죽방형으로 거대한 어떤 장스팬에 쇼핑몰을 내부에 형성을 했다는 거죠. 이런 공간을. 자, 그리고 그런 것이 뭐 경우에 따라 굉장히 큰 스팬까지 뭐 45m, 35m까지 스팬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 정도 규모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첫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여기에 그 목욕물이라는 게 온돌에 의해서 덮여졌고 이 벽체도 온돌에 의해서 덮여졌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리가 들어가는데 심지어 유리돔도 있었어요, 당시에. 철물로 그리드가 잡혀 있는. 그리고 완전히 정확하게 아직 보존해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제가 한 몇 년 전에 책에서 읽었는데 그 증기로 돌리는 바닥판이 건물의 바닥판이 증기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곳도 있었대요. 건물 바닥판이 돌아가는 거예요. 증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증기관이 원초적인 형태로 로마 시대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의 크기에 비해서 저 천장 높이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높이예요. 오늘날에도 굉장히 구현하기 힘든 거죠. 근데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던 배우는 로만 콘크리트가 있었던 얘기고요. 이해할까? 근데 이 어마어마했던 기술이 서로마 제국이 붕괴하면서 잘 전수되지 않았죠. 제가 좀 첫 시간에 잘못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의해서 로마가 붕괴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잘못 얘기했죠. 로마 제국이 문명이 붕괴했던 것은 그 게르만족, 훈족의 이동으로 해서 붕괴됐고요. 그 시기에 로마의 어떤 국교로 전파됐던 게 기독교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어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헬레니즘이고 어떤 쾌락주의였고 삶 자체가 그리고 기독교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기독교에 완전히 설득을 당해요. 그만큼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뭔가 힘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근데 이제 로마 제국 문명이 붕괴했던 것은 게르만족이 와가지고 붕괴를 시킵니다. 왜 그럼 고대 이런 찬란할 때 문명이 쉽게 붕괴가 됐냐? 게르만족이 굉장히 커다라서 일단 붕괴가 됐고요. 만약 보통 고대 도시 같으면은 쉽게 붕괴가 돼요. 그 야만족에 의해서. 근데 로마는 그게 쉽지 않았던 게 도시와 도시 간에 도로로 인해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도시가 붕괴하더라도 제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어떤 그 제국을 지키는 군대가 일단은 체계적으로 약화됐고요. 그리고 게르만족 로마가 팽창하면서 게르만족을 용병으로 채용을 했죠. 로마 군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훈족이 계속 쳐들어올 때 나중에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로마 군대가 변절을 한 거예요. 같은 동족이다 보니까 훈족하고. 그래서 칼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결국은 서로마 제국이 붕괴가 돼요. 그리고 동로마 제국을 이제 비잔틴이라고 그러는데 비잔틴만 해도 콘크리트를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중세에는 국법으로 봤을 때 역시 암흑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국법은 더 후퇴하게 되고 한참 지나서 18세기에 됐을 때 콘크리트가 슬슬 다시 재등장하게 돼요. 건물에. 그래서 초기에는 일단은 포틀랜드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이 있고 왜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그랬냐? 영국 같은 경우 석회석으로 이루어진 포틀랜드라는 섬이 있었고 런던의 대형 공공 건축물을 대부분 그 포틀랜드라는 섬에 가서 석재를 잘라 와 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발명을 한 거예요. 이걸 가루로 빻아 가지고 그냥 가루 자체로 해서 현장에서 타설을 하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이름을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단면에 이제 장스팬 뭐 쇠같이도 만들고 그러면서 어떤 평평한 단면을 만드는데 그때 이제 철근 가지고 보강을 해요. 근데 철근이 화재에 약하다 보니까 얘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석회석 몰탈 같은 걸로 피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초기 형태의 어떤 당시에 이런저런 실험을 할 때 바닥을 보면은
이게 철근이 밑에가 처지게끔 이렇게 미리 들어가 있고 바닥에다 그 콘크리트를 타설한 이런 형태의 구조가 있었고 지하실 이걸 보면은 거의 제같이랑 비슷하게 얇은 그 볼트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게 포틀랜드 섬의 그 장면인데 거기서 인제 노천강에서 석회석을 이렇게 커다란 돌덩어리로 채굴을 해서 인제 포틀랜드 섬이 되게 유명했어요, 석회석으로. 예. 그리고 인제 얄쌍한 볼트인 제가치가 진화해 가지고 점점 얇아져서 평평한 오늘날의 RC 슬랍으로 인제 발전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여러 가지 회사에서 RC 구조물을 실험을 하고 있었고 여러 회사가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주요했던 곳은 헤네비크사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헤네비크사.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허를 만들고 전 세계에 가면서 직접 시공을 해 줘요. 왜냐면 복잡한 기술이다 보니까 철근도 다 미리 만들고 거기 거푸집도 쳐야 되고 굉장히 전문화된 기술이죠. 그래서 RC 구법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만 이게 뭐 조족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목 구조에 비해서는 전문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직접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건축가들마저도 우리가 뭐 철근 배군도를 그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어떤 그 RC 구조물이 나오는 과정에 있던 일련의 그 진화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재같이 그리고 철근이 들어가고 아니면 철골이 들어가고 얘가 화재에 취약하니까 얘를 피복하기 위해서 석재가 들어가고 그리고 둘을 합성하는 과정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헤네비크사의 RC 구조물 같은 공식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얘를 인제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공장 바닥이라든지 이런 데 적용하는 데 그쳤다 그러면은 미국같이 팽창하는 급팽창하는 그 도시에 있어서는 마천루가 필요하게 됐고 그때 그 건설에 굉장히 중요했던 게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초기에 만들어졌던 그 RC 구조물 마천루 중에 하나는 잉갈스 빌딩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 한 16층 정도였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를 그렇게 아니면 고층 건물을 지을 일이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성당 같은 데 사용을 했고 뭐 영국의 뭐 리버풀에도 그런 비슷한 높은 건물이 있었고 근데 역시 미국 같은 마천루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마천루는 이런 마천루는 결국 미국이란 문명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RC 콘크리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어 마천루가 발전할 수가 있었던 곳이고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순수하게 국법의 발전이고 건축 양식, 디자인에 있어서의 새로운 탄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새롭게 국법이 나온 거죠. 어느 시기에. 잘 이 사람들이 기존의 건축가들이 의식하지 못할 때. 그런데 그것을 새롭게 보고 이미 만들어진 그 기술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도출하려는 시도가 근대 거장들에 의해서 시도가 돼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르꼬르비제고 그런 어떤 RC 구조로 가지고 그거에 적합한 형태를 정리를 하죠, 계획적으로. 그게 인제 도미노 뼈대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대세에 합류한 독일 건축가들, 바우하우스 건축가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디자인을 실험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으면서 고전 건축가의 양식과의 단절을 선언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르꼬르비제의 스승격이라고 볼 수 있는 오기스트 페레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 인제 다시 리뷰를 하게 되면 오기스트 페레는 보존주의도 아니고 완전한 근대주의자도 아니에요. 하지만 RC 구조로만 할 수 있는 실험을 역시 했고 하지만 장식의 중요성을 그대로 인지하고 있었어요. 르꼬르비제는 뭐 아돌프 로스 같은 경우는 뭐 "장식은 죄악이다." 했고 르꼬르비제가 사용했던 것도 굉장히 그 이전 시대에 사용되던 장식을 완전 배제한 자신만의 그림이었죠. 반면에 오기스트 페레 같은 사람은 이전 시대에 사용하던 장식을 하진 않았지만 장식에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아름다워요, 요즘 시점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어떤 그 커튼홀에 대한 정의라든지 그 기둥과 바닥판, 우주 공간에 대한
정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근대 건축가들에 의해서 그전의 형태랑 많이 그러니까 제가 요 전전장에서 보여줬던 같은 RC 구조물이지만 겉에서 봤을 때는 조족조인 척하고 있는 조족조 디자인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이런 건축물에 비해서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고 부법은 같은데 RC 구조물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념을 정립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기스트 페레 같은 사람은 그러면 순수하게 기술적인 어휘에만 스스로를 올가매지 않고 이 기술을 가지고 장식을 만든다면 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보다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압을 사용한 장식, 패턴 그리고 고딕 성당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은 창을 갖고 하지만 스테인드 글라스는 여전히 사용을 하되 거기에 들어가는 패턴은 현대적인 기하학적인 패턴을 사용을 하고 이런 건축물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근대 건축물 건축가라든지 근대 건축가들이 만든 어떤 체계는 건축사 이론에는 오기스트 페레 같은 사람이 잘 등장하진 않아요. 그냥 뭐 RC 구조물을 많이 만들었다 초기에 뭐 르코르비제 스승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요즘 건축가들이 다시 바라봤을 때 훨씬 더 이 사람의 건축물이 아름답고요. 여기에 뭔가 금이 가더라도 이 장식 때문에 그 금 자체가 고색 창연하게 보이죠. 반면에 빤빤한 미니멀리스트 건축가 건물에 타다완도 같은 사람 건물에 균열이 가게 되면은 굉장히 오류처럼 보여요. 이상적이지 않아 보이고. 스위스 광학회사 자이스죠. 그 렌즈 만들고 그런 회사인데 거기서 렌즈만 만들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실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험하는 과정에 공학자들이 돔을 만들어요. 돔 구조물, 아주 얇은 구조물. 거기서 나왔던 게 이제 지오데식 돔인데, 그 배후에는 그 당시에 어떤 학자가 자연에서 기하학적 구조물을 탐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 자연 어떤 뭐 생물이라든지 식물에서 보이는 기하학적 형태를 정리해서 책으로 내고 그 이치를 이용을 해서 지오데식 돔으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내부에 뭐 나무고 부집되고 와이어 메쉬로 해서 얇은 쉘 구조를 만들게 되죠. 스위스에서. 그래서 지금 보여준 어떤 이 얇은 지오데식 돔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자체로 투명해 보이고. 근데 이거 자체 투명성을 이용했던 구조물은 아니고 얘를 뼈대로 사용하고 여기다 얇은 콘크리트 막을 입혔어요. 그래서 겉에 나중에는 결과물은 그냥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오늘날 시점에서 그냥 반구 형태의 거대한 돔을 만든 거죠. 콘크리트 돔. 근데 이 내부에는 굉장히 얇은 철골 구조물이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얇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 껍데기 쉘 구조라 그러는데 이건 오로지 콘크리트로만 가능하고 이 쉘이기 때문에 쌍곡면으로 돼 있다. 그래서 단면이나 평면 가지고는 도저히 형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꼭 모델을 3차원적으로 만들어 봐야지만 이해가 된다. 근데 당시에 3D 모델링을 할 수도 없었는데 그러면 어떤 그런 미련, 세련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었냐? 그거는 디자인한 게 아니라 자연에서 재발견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후 볼트형 쉘 구조를 개발하고 여러 기술자들이 영입해서 다양한 실험을 스위스에서 많이 했어요. 독일하고. 네. 이거는 그냥 제가 방금 했던 말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당시에 그 기술자들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얇고 강력한 그 쉘 구조물들을 콘크리트로 만들어냅니다. 그럼 뭐 독일하고 스위스에서만 그런 실험을 했냐? 이태리에서도 했었고 스페인에서도 했었고 심지어 멕시코까지 있었다는 얘기.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술적 국법적으로 봤을 때 막구조, 입체 프레임으로 연이어진다. 사양길에 접어든다 그랬지만 연이어진다고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당시에 쉘 구조물은 스페인 같은 경우 이렇게 아름다운 형태로 나왔죠. 굉장히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저 쉘 구조가 지면하고 닿는 부분을 보면은 아주 얇은 점이거든요. 점을 가지고서 저렇게 거대한 장스팬을 만든 거죠. 그것도 굉장히 얇은 건데 놀랍게 콘크리트로 만들었어요. 대단한 기술이죠. 그리고 밑에 오른쪽에 보이는 저는 캔틀레버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저렇게 그려갔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가르쳐주는 국내 어떤 구조기술자도 여기 기둥 끝에 기둥 하나 더 박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스팬은 불가능이라고 얘기할 텐데 하지만 실력 있는 구조 엔지니어라면은 저거 계산해갖고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유명한 능력 있는 엔지니어들이 대표적으로 영국의 오브 에럽 같은 회사, 러시아의 루베킨이라는 뭐 엔지니어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했던 것이 거푸집이에요. 오늘날은 뭐 재사용할 수 있는 거푸집을 당연시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보여줬던 쉘 구조물은 다 일회용 거푸집, 그냥 나무로 복잡하게 형틀을 조각하듯이 짜고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에 얘가 굳으면 그 거푸집은 그냥 버리는 가설물이 되는 거였어요. 그전까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낭비가 심했죠. 그리고 굉장히 고가였죠. 그 건설 방식이. 뭐 조족조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고가였을 거예요. 근데 이거 거푸집을 재사용하는 것을 최초로 고민한 것은 바로 이 루베킨 아닌가? 루베킨이란 건축가가 설계한 아파트예요. 하이포인트 아파트인데 그게 이제 엔지니어는 오브웨어였고 그때 이제 재사용 가능한 거푸집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너무나 뭐 그냥 모더니스트 아파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역사적인 의미를 본다면은 여기에 사용된 거푸집이 오늘날 지어지는 아파트 거푸집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건물을 지으면서 위로 동일한 거푸집이 계속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그 방식을 이때 오베에럽사가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제 생각에는 분명히 자, 일단 공유를 끊고 여러분들이 휴식을 원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11시 3분이니까 11시 8분까지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